에너지. 에너지란 무엇일까? 에너지는 물체의 온도나 위치 또는 자기적 특성 등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란 일을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한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모든 것에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을 끓이려면 우리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물의 변화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때 공급된 열 에너지가 매우 작은 물 알갱이, 분자의 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를 들어올릴 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때는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며 에너지는 중력과 간성을 극복한다. 옛날의 인간들의 에너지원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가축의 힘뿐이었다. 인간은 육체를 이용하여 예를 들자면 양손을 비벼서 열을 만들 수 있었다.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외적 에너지원은 불 에너지였다. 처음에 인간이 불을 이용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을 익히거나 집안을 따뜻하게 덮이는 일이 고작이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보다 수백만 배가 큰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불을 이용하여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중기를 이용하여 수천 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로켓을 이용하여 우주를 비행할 수 있으며 수많은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지상의 인간과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모두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태양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엄청나게 큰 발전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발전소는 태양 내부의 핵 반응으로 가동되는데 이 핵 융합으로 인하여 물질 덩어리가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발전소는 거의 무한하게 가동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태양의 연료는 수십억 년 후에야 바닥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되면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태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 방출하게 된다. 지구는 그 중에서도 눈꽃만한 양의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받아들이지만 이 눈꽃만한 양의 에너지로도 지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작불은 태양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에너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으며 저장될 수도 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영양분으로 변화시켜서 저장한다. 식물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인간이나 동물이 식품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예를 들어 근력과 같은 것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장작에 불을 붙이게 되면 장작이 탈 때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방출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저장된 태양 에너지이다. 이러한 연료들은 수백만 년 전에 살다가 죽은 후 땅속에서 압력과 열을 받아 변화된 동식물의 찌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형태로 지구의 내부에 저장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다. 이 저장품을 마구 다 써버리는 행위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대체할 수 없는 귀중품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즉 지구가 100만 년이나 걸려서 만들어낸 석유와 석탄을 우리 인간은 단 1년 만에 소비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지구의 민감한 에너지 균형을 깨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방출하는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표의 온도는 인간과 동식물이 살기에 적절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축된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한다면 여분의 태양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방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지구는 점점 더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온실에서는 받아들이는 태양열이 방출되는 태양열보다 더 많다. 이러한 온실효과는 세계의 기후를 엉망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사막이 확장되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폭풍이 생성되며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된다. 그러면 기준 해수면이 상승하여 많은 해안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거리나 길이는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으로 나타내지만 에너지는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줄의 이름을 딴 단위인 줄로 측정한다. 1줄은 매우 작은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자면 뜨거운 커피 주전자를 식힐 때 주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10만 줄이다. 따라서 킬로줄이나 메가줄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티스푼 하나 분량의 설탕은 150kJ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유 1리터는 2800kJ, 1kg의 석유는 44메가줄, 최초의 원자폭탄은 8400만 메가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에다가 0을 35번이나 써야 한다.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 우리는 10의 35라고 쓰고 10의 35제곱이라고 읽는다. 칼로리란? 이전에는 열량의 단위를 칼로리로 표시하였다. 1칼로리는 1g의 물을 섭씨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각가지 음식물들은 서로 다른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면 음식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 성인은 매일 약 3000칼로리 분량의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오늘날 연료나 음식물의 열량은 줄로 표시한다. 1칼로리는 약 4000줄 또는 4kJ에 해당한다. 인간의 힘은 몇 마력이나 될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변환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와트로 표시된다. 와트는 출력의 단위이다. 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려면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위층으로 더 빨리 올라가려 할수록 출력은 그만큼 더 커야 한다. 이전에는 출력을 마력이라고 표시하였다. 1마력은 735와트 또는 약 4분의 3kW에 해당한다. 인간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약 100와트의 백열 전구와 같은 출력을 낸다. 심장은 작은 손전등의 출력과 맞먹는 힘, 즉 약 3와트의 힘으로 박동한다.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보통 사람의 힘은 대개 7분의 1 마력 이상이다. 그러나 충실히 훈련한 운동선수는 2분의 1 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다. 기계와 비교하면 육체의 힘은 보잘것없으나 고대의 인간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 이집트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는 기계의 도움 없이 600만 톤의 돌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한 노예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기계는 인간의 노동력을 증가시켜주고 있다. 50kW의 소형 트랙터는 100명의 운동선수나 30마리의 황소보다 더 큰 출력을 가지고 있다. 제트 비행기는 약 6메가와트, 즉 600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에너지란? 들어올린 돌이나 손 안에 잡고 있는 돌은 분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돌을 더 높이 들어올리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돌의 중력은 이 돌을 아래쪽으로 힘있게 끌어당긴다. 이때 우리는 이 돌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잠재적이란 단어는 가능한, 무엇을 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돌이 들어올려진 상태를 유지하는 한 잠재적인 에너지는 이 돌 속에 들어있다. 이 돌을 떨어뜨리면 잠재적인 에너지는 소위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잠재적 에너지는 어떻게 이용될까? 잠재적 에너지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예로 발전소에 댐을 들 수 있다. 댐은 물을 가둬두고 수위를 인공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댐은 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물이 수로를 거쳐 터빈에 떨어지면 잠재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때 터빈에 떨어지는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눌린 용수철이나 당겨진 활시위도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용수철이나 활시위를 놓으면 잠재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즉 용수철은 튕겨져 나가고 시위는 화살을 날려보낸다. 석탄을 이용해 빛을 만드는 방법은? 중세시대 인간들이라면 석탄으로 빛을 만든다거나 또는 석유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일을 순전히 마술이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이 마술의 근본 원리는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어떤 에너지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석탄이 연소될 때 석탄 속에 저장되어 있던 태양 에너지는 열로 바뀐다. 이 열은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변화시킨다. 엄청난 힘으로 확장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는
터빈의 날개로 전달되어 터빈을 움직인다. 이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가 전구의 필라멘트를 통과하여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하면서 빛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필라멘트 열의 일부가 빛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석유 속에 저장되어 있던 잠재적인 에너지가 엔진에 의해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때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 에너지는 이용되지 못한 채 방출되고 만다. 자동차의 냉각기는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주변으로 발산시키는 데 이용될 뿐 다른 기능은 없다. 연구기관이란? 에너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연구한 이래 인간은 되도록이면 소모가 적은 에너지를 얻고자 노력해왔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가 생산되는 기계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기계를 연구기관이라고 한다. 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낱말로서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발명되면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명한 발명가들이 되풀이하여 단연하였듯이 유감스럽게도 연구기관은 실제로 작동될 수 없다. 연구기관에 대한 유명한 예로서 영국인 로버트 플러드가 400여 년 전에 설계한 제분기를 들 수 있다. 그가 고안한 물레방아는 항상 동일한 양의 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발명가는 물이 물레방아의 날개를 돌리고 날개는 맷돌을 돌려 방아를 찧을 것이며 맷돌은 동시에 물을 다시 높이 끌어올림으로써 물레방아가 또다시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발한 착상이긴 하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 연구기관은 왜 작동될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생산될 수 없다. 이를테면 인간은 높이 들어올린 돌을 떨어뜨린다거나 댐에 물을 유출시켜서 잠재적인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전구에서로 또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태양 전지에서로 화학 에너지를 열, 석탄을 태울 때 등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어떤 에너지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결코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제1법칙이다. 비록 운전을 할 때 기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중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열로 방출되기는 하지만 이 열은 달리는 자동차의 냉각수의 온도를 높이고 엔진의 주변도 따뜻하게 한다. 여기에서도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에너지가 쓸데없는 열로 바뀌기보다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더 좋겠지만 에너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지만 무에서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 어떤 형태로든지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오늘날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높이뛰기 선수의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질까?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고 이것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며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실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뀔 때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며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때는 항상 열이 발생한다. 높이뛰기 선수를 생각해보자. 그는 충분히 먹었으며 컨디션도 최고인 상태이다. 그는 이제 음식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려고 한다. 그는 달려가서 그의 운동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높이 뛴다. 가장 높은 지점, 바로 크로스바의 위에서 그는 잠재적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제 그는 크로스바의 건너편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잠재적인 에너지는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트리스 위에 착지하게 된다. 그리고 크로스바를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높이 뛴 사실에 기뻐한다. 그러면 바로 이때 운동 에너지는 무엇으로 변했을까? 이제 운동 에너지는 사라지고 만 것일까? 운동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열 에너지로 변하였다. 매트리스의 온도를 재어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열로서 존재하는 에너지는 높이뛰기 선수를 다시 공중으로 뛰어오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만큼의 에너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너지 변환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너지는 어디로 흘러갈까?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물의 흐름처럼 항상 앞쪽과 아래쪽으로 흐른다. 에너지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변화한다. 우리가 물의 일부를 다시 높은 위치로 끌어올린 후 물의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듯이 흘러가 버린 에너지의 일부도 다시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양은 적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될 때마다 부산물로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물이 적게 발생하면 에너지원은 그만큼 더 잘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이란? 어떤 기계가 작동하면서 열 에너지를 적게 발생시킬수록 그 기계는 경제적으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힘의 95%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자전거가 있다고 하면 단지 에너지의 5%만이 축에 있는 볼 베어링의 마찰, 체인 장치의 마찰이나 튜브와 지면 사이의 마찰 등을 통해 열로 변하여 없어진다. 에너지 투입과 산출 간의 이러한 관계를 효율이라고 한다. 자전거의 효율이 95%라면 자동차의 효율은 20% 내지 25%에 불과하다. 투입된 에너지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만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이용되고 나머지는 폐열로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가장 적은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은? 운송수단의 경제성을 따져보려면 운송 승객의 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비된 에너지는 함께 탄 모든 승객들에게 이용되기 때문이다. 정해진 구간에 소비된 에너지를 수송된 승객의 수로 나누면 소위 운송 능력이 나온다. 자전거의 운송 능력은 킬로미터당 50kJ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이 100kJ의 기차이다. 기차가 매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우 많은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차는 먼 거리 이동에 가장 경제적인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차 여행을 하는 승객은 한 사람당 자전거 여행자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 뿐이다. 버스는 킬로미터당 150kJ의 운송 능력을 지닌 반면 자동차의 운송 능력은 750kJ나 된다. 대형 비행기로 여행하는 승객은 900kJ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송기관은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여행자는 자전거 여행자의 20배에 해당하는 1000kJ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의 순환이란? 물은 지구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다. 지표면은 3분의 1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생명체들도 몸체의 많은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육체는 65%가 물이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이 극지방의 얼음의 형태로 얼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즉 하천이나 바다에 있는 물은 수증기로 증발하여 구름의 형태로 공중에 모인다. 그리고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땅 위에 떨어져 개울, 시내, 강 등을 이루며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간다. 또는 땅속으로 스며든 다음 다시 땅 위로 솟아나와 하천으로 흘러들기도 한다. 생명체는 비의 약 20분의 1 정도만을 직접 섭취하거나 이용할 뿐이다. 물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정체는? 우리 지구에 있는 원자력을 제외한 전체 에너지의 바탕은 태양 에너지이다. 태양빛은 열로서 물을 기화시킨 다음 구름의 형태로 상승시킨다. 태양열은 바람이 일게 하고 구름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력은 비나 눈이 된 물을 다시 지구로 끌어당긴다. 비는 왜 짜지 않을까? 바닷물이 기화하여 구름이 생성될 때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던 광물질, 특히 소금은 그대로 남는다. 육지를 거쳐 바다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물은 흙과 돌로부터 항상 새로운 소금 성분을 운반해 간다. 그리고 이러한 광물질은 바다에 그대로 갇히게 된다. 그 때문에 바닷물은 수백만 년을 거치면서 점점 더 짜지는 것이다. 민물이 소중한 까닭은? 지구상에 있는 물 가운데 매우 적은 부분만이 민물이고 97%는 바닷물이다. 바닷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닷물의 소금기를 제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매우 소모적이며 많은 비용이 든다. 심지어 3%의 민물 가운데에서도 단지 일부만이 식수나 관계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지구에 있는 민물 가운데 약 4분의 3은
얼음덩어리나 빙산의 형태로 극지방에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식물에 필요한 물은 지구 전체의 물 중에서 채 1%도 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민물은 지표면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고인 지하수와 강, 그리고 호수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보물이 지금 공장과 농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해 위협당하고 있다. 중부 유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분수는 오염되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 따라서 식수를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비교적 오염이 덜 된 지역에서 끌어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